곧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최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7년간 며느리로 살았던 정혜린 앞에서 불륜녀는 당당히 시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낳을 사람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혜리는 냉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댁 본가 건물, 시어머니 한복가게, 시동생 유학비, 고급 승용차 할부금, 모든 것의 실소유주는 바로 정혜린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학대, 그리고 불륜녀의 오만함, 모든 것을 참았던 그녀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평생 잊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혜린은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의 끝이 A4 용지 몇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지혜였습니다. 혜린아,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봐. 최유진이 시댁 본가로 이사 들어갔어. 임신 5개월이래. 혜린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간다. 혜린은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30분 후 혜린은 시댁 본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파에는 최유진이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몸으로 시어머니 황미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황미란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교 음악은 클래식이 제일 좋아. 내가 준석이 가질 때도 모차르트를 매일 들었거든.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오늘부터 들어볼게요. 혜린의 시선이 거실벽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의 임신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혜린이 7년간 시댁에 선물한 고가의 도자기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혜린을 발견하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혜린아, 이게 아니라. 혜린은 준석을 지나쳐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혜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유진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곧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인사드려야죠. 황미란이 유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손주를 낳을 사람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잖아. 혜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맨 위에 놓였습니다. 시댁 본가 건물의 실소유주는 정혜린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황미란의 한복가게 투자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실제 투자자 이름에는 정혜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7년간 유학비 송금 내역서가 그 옆에 놓였습니다. 시댁 명의의 고급 승용차 할부금 납부 내역도 함께였습니다. 모든 돈을 낸 사람은 정혜린이었습니다. 황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황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혜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 명의로요. 박준석이 혜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준석을 혜린은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준석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혜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유진이 황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혜린은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황미란, 박준석,
박철수, 그리고 유진까지. 혜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합니다. 본가 건물은 3개월 내로 비우세요.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황미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린아, 그래도 한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혜린이 황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면 며느리가 번 돈으로 7년간 살면서 불륜녀를 집에 들릴 수 있나요? 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혜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복가게 투자금 3억 원, 즉시 반환하세요. 승용차 할부금도 더 이상 안 냅니다. 혜린이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유진이 배를 감싸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떻게 하죠? 황미란이 혜린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혜린은 황미란의 손이 닿기 전에 몸을 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혜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됐어? 혜린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7년간 준비한 거 이제 시작이야. 법무법인이랑 회계법인에 연락했지? 당연하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 고마워. 혜린은 전화를 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혜린은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겉표지에는 복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난 7년간 시댁에 투자한 모든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원본들이 투명 파일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석의 불륜 증거 사진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도 함께였습니다. 단계별 법적 대응 매뉴얼까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은 빨간 펜을 꺼내 1단계 실행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한편 시댁 본가 거실에서는 황미란이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박준석, 박준호, 박철수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황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혜린이를 설득해야 해. 우리가 어떻게 3억을 갚아? 집까지 빼앗기면 우리 다 거리에 나앉는 거야.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며느리한테 미안한 일만 했잖아. 유진은 소파 구석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린의 회사 로비에 황미란과 박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방문객이 계신데요. 혜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1층 카페로 안내해. 10분만 내려갈게. 혜린은 서류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카페에 도착하자 황미란과 박준석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린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10분 드릴게요. 황미란이 혜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혜린은 손을 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황미란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혜린아, 그동안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미안해. 그런데 유진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고하잖아. 본가마는 건드리지 말아줘. 박준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린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유진이랑 아이만은 살 곳을 남겨줘. 제발 부탁이야. 박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혜린은 박준석의 눈물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7년 전 결혼할 때 시댁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번 돈으로 빚 다 갚아드렸죠. 집도 사드리고 사업도 살렸어요. 혜린이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혜린이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박준석이 혜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남성이 빠르게 다가와 박준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시면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박준석이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성이 황미란을 향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정혜린 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시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법적 경고장입니다. 황미란이 서류를 받아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성이 혜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윤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혜린이 강태윤과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명도 소송과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준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원에 소장 접수합니다.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석 재산 조회랑 회사 내 지위 확인도 부탁드려요. 강태윤이 서류 가방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조사 중입니다. 박준석 씨가 회사에서 실적 없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혜린이 사무실에 돌아오자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연속으로 도착했습니다. 황미란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너 때문에 우리 손주가 거리에 나앉는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손주만이라도 생각해줘. 혜린은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린의 집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혜린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준석이었습니다. 박준석이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혜린아,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제발. 혜린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전 남편이 새벽에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박준석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날 오전 혜린은 강태윤의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7년간 준비하신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라면 법정에서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혜린이 착수금 수표를 강태윤에게 건넸습니다. 정식으로 소송 대리를 의뢰합니다. 강태윤이 수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 의뢰를 마친 혜린이 법무법인을 나서자 강태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혜린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내한테 배신당해서 이혼했습니다. 혜린이 강태윤을 쳐다봤습니다. 강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혜린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강태윤이 혜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혜린 대표님은 이미 충분히 강한 분이에요. 혜린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혜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린이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서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소송 접수 다 끝났어. 서지혜가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시댁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혜리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 혜린의 회사에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황급히 혜린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세무서에서 나왔대요. 혜린이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회의실에는 5명의 조사관이 서류 가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주무관이 혜린에게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정혜린 대표님이시죠? 정기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혜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강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회사에 세무조사 들어왔어요. 지금 바로 갑니다. 30분 후 강태윤이 세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강태윤이 조사관들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혜린 대표의 법률 대리인 강태윤입니다. 조사 과정을 참관하겠습니다. 김성훈이 강태윤을 힐끗 쳐다보고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지혜가 미리 회계법인을 통해 정리해둔 장부는 완벽했습니다. 김성훈이 아무리 뒤져봐도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성훈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닫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사팀이 철수하자 강태윤이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겁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혜린의 이메일에 3통의 메일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3곳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혜린이 즉시 거래처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갑자기 계약 해지는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로 김 대표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2 거래처도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혜린이 서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업계 인맥 총동원해서 알아봐. 무슨 일인지. 서지혜가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준석 그 새끼가 거래처들한테 소문 퍼뜨렸어. 너희 회사가 세무 문제로 곧 문 닫는다고. 그리고 자기 회사랑 거래하면 더 좋은 조건 준다고 꼬드겼대. 혜린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네. 설상가상으로 회사 핵심 디자이너 2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혜린이 디자이너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죠? 디자이너 1명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다른 회사에서 연봉 2배를 제시했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 어느 회사죠?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혜린이 강태윤에게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강태윤이 1시간 만에 혜린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혜린이 상황을 설명하자 강태윤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업무방해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고요. 명예훼손 혐의도 있습니다.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배상 청구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혜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최유진이에요. 혜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죠? 유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좀 만나주세요. 제발요. 전화로 하세요. 유진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준석한테 속은 거예요. 준석 오빠가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귄 건데
임신하고 나니까 저를 시댁에 떠넘겼어요. 혜린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언니 도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본인이 책임지세요. 혜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린은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소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 남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혜린 대표님이시죠? 조사 의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혜린이 서류 봉투를 꺼내 탐정에게 건넸습니다. 박준석, 최유진, 그리고 시댁 식구들 동향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유진의 임신 과정이 중요합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혜린의 사무실로 두툼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혜린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유진과 박준호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최유진이 박준석뿐만 아니라 박준호와도 동시에 만났습니다. 임신하기 직전 한 달간은 박준호와 더 자주 만났어요. 혜린이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증거 사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냉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강태윤이 도착했습니다. 혜린이 보고서를 건네자 강태윤이 페이지를 넘기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태윤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시댁 전체가 무너집니다. 혜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날 밤 시댁 본가에서는 황미란이 박준석을 다그쳤습니다. 어떻게든 혜린이를 회유해야 해. 소송 때문에 우리 다 죽어. 박준석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너라도 혜린이한테 가서 용서 빌어봐. 유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무서워요. 박준석이 유진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가야 해. 당장 내일 가. 다음 날 오후 혜린의 회사 로비에 최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혜린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최유진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혜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1층 카페로 안내해. 5분만 내려갈게. 혜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유진이 배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혜린이 유진 앞에 섰습니다. 5분 드릴게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박준석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시댁에서도 저를 하인 취급해요. 너무 힘들어요. 혜린이 무표정하게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 다 죽어요. 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예요. 혜린이 몸을 돌려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유진이 급히 혜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저도 확신이 없어요. 혜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호 오빠랑도 관계가 있었어요. 임신 시기를 계산해보면 준호 오빠 아이일 수도 있어요. 혜린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계속하세요. 유진이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준석 오빠 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시댁에서 DNA 검사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준석 오빠 아이가 아닌 게 밝혀지면
저는 길거리에 쫓겨날 거예요. 혜린이 유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는 건가요? 유진이 혜린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혜린이 유진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혜린은 즉시 강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 파일 보낼게요. 결정타예요. 강태윤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0분 후 강태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거야말로 결정타입니다. 친자 확인 소송 추가로 제기하겠습니다. 혜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 되겠네요. 일주일 후 강태윤의 소개로 혜린은 대형 백화점 VIP 바이어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세계 백화점의 바이어 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혜린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한국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한 바이어가 샘플 옷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소재가 특이한데요? 혜린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합니다. 품질은 유지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미팅이 끝나고 새 백화점 모두 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혜린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측에서 마련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강태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강태윤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역경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혜린이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강태윤이 혜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법적 조력일 뿐입니다. 이 모든 건 대표님 실력입니다. 한 달 후 혜린의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과 동시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서지혜가 혜린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혜린아, 패션 잡지 세 곳에서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 혜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보그, 엘르, 하퍼스 바자. 혜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같은 시기 시댁은 경제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황미란의 한복 가게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박준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박철수가 구인 광고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하다니. 어느 주말 강태윤이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술관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현대미술 전시인데 좋을 것 같아서요. 혜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미술관에서 만났습니다. 전시회를 천천히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윤이 한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나는 모습이잖아요. 혜린이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 같네요. 강태윤이 혜린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빛만 남았습니다. 미술관을 나서며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나요? 혜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강태윤이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새로운 시작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혜린이 강태윤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혜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미술관을 떠났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3개월 후
서울 패션위크 개막일이었습니다. 혜린의 브랜드는 메인 런웨이 쇼에 초청받았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지혜가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혜린아, 객석 가득 찼어.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왔대. 혜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로 나갔습니다. 혜린의 디자인을 입은 모델들이 차례로 무대를 걸었습니다. 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혜린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쇼가 끝나고 애프터 파티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의 여성 기업 인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정혜린 대표님. 혜린이 놀란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혜린이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준 서지의 이사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법적으로 도와주신 강태윤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객석에 강태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강태윤이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강태윤은 혜린을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라주었습니다. 강태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정혜린 대표님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혜린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강태윤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래만 남았어요. 혜린이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려고요. 강태윤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요. 혜린이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변호사님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강태윤이 혜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제 옆에 있겠습니다. 혜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혜린은 서지혜와 함께 새로운 컬렉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해외 진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혜가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파리랑 밀라노 패션 위크 진출이 목표야. 1년 안에.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 에이전시는 접촉했어? 응. 이미 세 곳이랑 미팅 잡혔어. 회의를 마친 혜린이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법원에서 공문 왔어요. 혜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명도 소송과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이었습니다. 혜린의 완전 승소였습니다. 시댁은 3주 내에 본가를 비우고 3억 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혜린이 즉시 강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승소했어요. 강태윤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친자 확인 소송은요? 다음 주에 첫 번째 심리 날짜 잡혔습니다. 시댁 본가에서는 황미란이 판결문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준석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박철수가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혜린이한테 저지른 잘못의 대가야. 박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유진이 배를 감싸고 소파 구석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박준석에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박준석이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내 아이가 맞을 거야. 유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곧 들통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아직도 회사에 계세요?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으니까. 혜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그냥 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혜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그냥 혜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혜린 씨. 전화를 끊고 혜린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7년간의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혜린은 사진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조각난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최유진이 극심한 배 통증을 느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소파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요. 황미란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유진을 실어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진찰 후 말했습니다. 조산 위험이 높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해요. 박준석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보증금만 500만 원입니다. 박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준석이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대출 창구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박준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황미라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모두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미란아, 미안한데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박철수가 통장을 뒤적였습니다. 노후 자금도 다 변호사비로 썼어. 남은 게 없어. 결국 유진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박준석이 자존심을 버리고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준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린아, 유진이가 조산 위기야. 입원비가 없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도와줘. 혜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와 무관한 일이에요. 병원 사회복지팀에 문의하세요. 혜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미란과 박준석, 박철수가 혜린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방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황미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혜린 나와요. 손주만은 살려줘요. 로비 안내 직원이 당황해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외부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로비 입구로 들어서자 무릎 꿇은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황미란이 혜린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린아, 제발 손주만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박준석도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유진이랑 아이는 무고해. 제발. 혜린은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황미란을 제지했습니다. 황미란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외면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혜린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혜린에게 서지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혜린아, 큰일 났어. SNS 봐. 혜린이 서지혜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로비에서 무릎 꿇은 시댁 식구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성공한 여성 기업인 시댁의 생명위기 외면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명은 살려야지.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불매운동 해야 됨. 혜린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혜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지. 그날 오후 주요 백화점 바이어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 대표님, 온라인 여론이 좋지 않은데 괜찮으신가요? 일부 거래처는 계약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준석이 기자들을 모았습니다. 급조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박준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부인이 시댁에 투자한 돈을 빌미로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신생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일부 기자들이 받아 적었고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나갔습니다. 혜린이 뉴스를 보며 강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기자회견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강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우리 법무법인에서 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유진의 녹음 파일도요? 당연합니다. 사립탐정 보고서도 함께. 그날 밤 혜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휴대폰을 꺼내 강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강태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혜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혜린은 책상 서랍에서 7년간 모은 증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혜린은 회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긴 싸움이 끝납니다. 혜린은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태윤의 법무법인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30여 명의 기자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앉았습니다. 혜린과 강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정혜린 대표님의 억울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띄워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시댁본가 건물의 실소유주는 정혜린 대표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구입한 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약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정 대표는 결혼 기간 동안 시댁에 빚 5억 원을 갚고 시동생 유학비 2억 원, 시어머니 사업 자금 3억 원, 총 10억 원 이상을 자신의 수입으로 지출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최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저도 확신이 없어요. 박준호 오빠랑도 관계가 있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메모했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신 시기를 계산해 보면 준호 오빠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숨기고 준석 오빠 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유진과 박준호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친밀하게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박준석 씨가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그건 친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강태윤이 기자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린 대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시댁과 불륜녀가 7년간 정 대표를 이용하고 배신한 가해자입니다. 혜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시댁을 7년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시댁은 불륜녀를 집에 들였습니다. 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DNA 검사는 언제 합니까? 강태윤이 대답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이번 주 안에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정혜린 억울한 진실이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시댁이 진짜 쓰레기네. 불륜녀가 형제 둘 다 만났다고? 정혜린 응원합니다. 온라인 여론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의 명령으로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박준석과 박준호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유진의 아이는 박준호의 친자식이었습니다. 결과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시댁 본가에서 황미란이 결과지를 보고 쓰러졌습니다. 박철수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석이 박준호의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 개새끼야 나와. 박준호가 떨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준석이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형수 뒤통수를 쳤는데 이제 나까지 배신했어? 박준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에 피가 흘렀습니다. 이웃 주민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박준석을 연행했습니다. 박준호는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가 혼자 혜린의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혜린을 기다렸습니다. 혜린이 출근하자 박철수를 발견했습니다. 1층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박철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린아, 미안하다.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 아내랑 아들들이 며느리한테 저지른 잘못을 방치한 내 책임이 가장 커. 박철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사과만 하고 싶었어. 혜린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요. 시댁 부동산이랑 사업체는 법원 판결대로 정리하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괴롭히거나 복수하지는 않을게요.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 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최유진이 조산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박준호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유진이 박준호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유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후 황미란, 박준석, 박준호, 최유진이 함께 혜린의 회사로 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로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미란이 통곡했습니다. 내가 모든 잘못을 저질렀어. 며느리를 학대하고 불륜녀를 집에 들인 것도 내 욕심 때문이었어. 박준석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내가 배신자였어. 당신이 번 돈으로 살면서 불륜을 저지른 인간 쓰레기였어. 박준호가 오열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유진이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죄인이에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혜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로 걸어왔습니다. 무릎 꿇은 네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혜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사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혜린이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네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 후 혜린의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서지혜가 보고서를 들고 혜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혜린아, 해외 바이어들 러브콜 엄청나. 파리 패션위크 정식 초청장도 왔어. 혜린이 초청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드디어 파리에 가는 거네. 서지혜가 혜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6개월 후 파리 패션위크 무대였습니다. 혜린의 컬렉션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한복의 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객석의 해외 바이어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쇼가 끝나고 유럽 유명 편집숍 5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보그 매거진 편집장이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1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혜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쇼가 끝난 저녁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혜린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강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축하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걸음을 멈추고 혜린을 돌아봤습니다. 혜린 씨, 당신은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요. 강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강태윤이 혜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혜린은 서지혜와 함께 회사를 정식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글로벌 확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혜린은 정혜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 팀이 혜린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혜린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박준석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최유진과 아이를 데리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황미라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박철수는 혼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최유진은 한 온라인 매체에 고백글을 기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1년 후 혜린과 강태윤은 제주도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서지혜를 비롯한 가까운 지인 30여 명이었습니다. 서지혜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상처를 딛고 서로를 찾아온 건 운명입니다. 신혼여행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혜린이 강태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시댁에서 회수한 돈 중
일부를 미수가 치료 기금에 익명으로 기부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강태윤이 혜린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혜린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더 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다. 혜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3년 후 혜린은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회사는 아시아 3대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밀라노와 뉴욕에도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레드카펫에서 혜린의 디자인을 입었습니다. 혜린은 자서전 무릎 꿇은 그들, 일어선 나를 출간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혜린과 강태윤은 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창업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혜린은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윤이 뒤에서 혜린을 안았습니다. 행복해요? 혜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혜린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여성이었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배신과 모욕 속에서도 7년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복수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맞섰죠. 그 결과 그녀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혜린은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기억하세요. 준비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멋진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